베이징 올림픽에 한국이 깜짝 놀라게 되는 역대급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이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베이징 올림픽에 관한 소문이 돈다는 것이 의아한 상황인데요. 그것은 우선 도쿄올림픽이 뜻밖의 취소되는 상황까지 몰리자 차기올림픽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 것입니다. 현재 한중일 3국은 공교롭게도 2년 간격으로 국제올림픽을 맡게 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2018년에 시작해 일본, 중국이 순서대로 올림픽을 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이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대해서 하늘이 도왔다며 가슴을 쓸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2013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힐튼 호텔에서 자국의 이름이 발표되자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그 의미는 남달랐다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을 극복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부흥을 꿈꾼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쿄올림픽은 팬데믹으로 무관중 혹은 취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2024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 프랑스 파리는 도쿄의 연장 제한을 전격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과연 많은 네티즌들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에 치러질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스키장에 방문해서 1년이 남은 동계올림픽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이 공개되며 중국의 올림픽이 제대로 열릴지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부터 한국은 깜짝 놀랄 것이고 역대급 사건으로 도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예상이 나오는 이유는 우선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뒤쯤 되면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절반 이상 이루어지고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유럽의 백신 접종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전 국민의 약 40%가 백신을 접종하는 등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는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번 겨울만큼 내년 겨울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올림픽 개최하는 베이징 지역을 봉쇄해 무감염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제를 동원하든 어떻게든 중국은 올림픽이 개최되게끔 최대한 판을 준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리는 올림픽에서 당장 첫날부터 한국에는 엄청난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 첫날 개막식부터 중국은 한국의 한복과 장구 그리고 아리랑 음악을 등장시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지난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에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등장한 조선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불렀으며 중국 당국은 이것을 중국의 문화로 그대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즉 중국의 한복과 아리랑 등의 동북 공정이 개막식을 통해 펼쳐진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수촌에 제공되는 음식도 김치가 중국 음식으로 표기되어 선수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농협의 아름찬 김치 10톤이 직접 공수되어 김치를 공급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중국은 김치는 중국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상태였으나 중국은 최근 김치 공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유엔 중국 대사가 김치를 집에서 즐겨 담궈 먹는다며 트윗을 한 장면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개막식에 이렇게 한국을 흔들어 놓는 중국에 정말 한국이 크게 나가는 본게임이 시작되는 건데요. 한국을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자극하며 도발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금메달 획득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개최국으로 금메달을 최대한 많이 수확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국이 딸 수 있는 금메달은 한국의 메달밭인 쇼트트랙으로 겹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쇼트트랙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데요. 이 분야에서 실력은 떨어지고 반칙을 일삼았던 중국팀은 특히 평창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한국에 밀리고 2위로 결승 라인을 통과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팀은 2위를 통과했으나 한국팀을 손으로 밀쳐 임패딩 반칙으로 판단돼 실격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당시 2위를 확정했다가 실격패라는 소식에 코치진은 격렬하게 항의하며 오심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ISU 국제빙상연맹은 중국이 너무 항의를 거세게 하고 불복하자 중국의 판커신이 최민정에게 임패딩을 했다며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공개하고 실격 처리를 확정했습니다. 중국팀은 이러한 ISU 처리에 분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중국팀은 만약 한국이 그랬다면 반칙이 아니었을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했으며 코치진은 다음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공정한 올림픽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중국이 어떠한 장치를 해놓고 있을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선 심판진에 대해 걱정이 매우 큽니다. 한국은 김연아 선수가 러시아 올림픽에서 메달을 빼앗겼습니다.
당시 전세계 피겨 전설들은 한국의 김연아 메달을 러시아 소트니코바가 강탈했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러시아와 똑같은 체제인 중국에서 사전에 비슷한 작업을 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팀이 억울하게 실격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오심은 개최국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미국은 김동성을 솔트레이크 때 오너를 밀었다며 실격시켜 금메달을 강탈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도 그랬는데 중국은 하물며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심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쇼트트랙 경기는 기록 경기가 아니라 경쟁을 해서 1위에 들어오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더 앞섭니다. 여기에 쇼트트랙 경기장은 관중의 90% 이상이 중국인으로 채워질 것으로도 우려되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응원단의 노매너 응원은 전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다고 전해집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중국 응원단은 양궁 경기 때 한국이 슈팅을 할 때 꽹가리를 치고 큰 소음을 발생시켜 조용해야 할 양궁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을 방해해 여자 개인전에서 급기야 금메달을 하나 강탈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매너 관중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철저하게 자국 쇼트트랙 팀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칙만으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최고의 코치를 영입해 실력을 키운다는 것이죠. 특히 작년에는 한국의 쇼트트랙 전설인 안현수, 빅토르 안을 코치로 영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빅토르 안은 러시아 빙상경기 연맹으로부터 지도자 제안을 받는 등 여러가지 길을 놓고 고심하다가 중국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쇼트트랙 노하우를 몽땅 흡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선태 감독을 지난해 영입했고 각종 장비 및 트레이닝 코치까지 한국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따라서 실력도 일치월장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단시간에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으나 이 역시 한국팀에는 적지 않은 긴장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역대급으로 한국을 분노케 하는 노매너 올림픽을 보여줄 게 불보듯 뻔하다면서 동북공정을 비롯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메달과 쇼트트랙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도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서방사회를 중심으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홍콩 SMP에 따르면 미중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과거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올림픽을 갈라쳐 개최했듯이 이번 동계올림픽도 서방사회가 중국과 분리되어 친중파만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올림픽 개최 금지 법안을 상정시키는 등 최악의 분위기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SMP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등 서방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한다면 중국은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실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전통적으로 동계 스포츠 강국인데 모두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다며 이들이 올림픽에 빠지면 중국은 올림픽을 하나마나 허탈한 상황이 온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OC에서 쓴소리를 마다않는 최고참 딕 파운드 의원은 도쿄올림픽 취소 시 베이징 올림픽 역시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의 위험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올림픽에서 꼭 값진 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지만 주력 종목인 쇼트트랙 반칙을 비롯해서 동북 공정까지 등장하는 올림픽이라면 보이콧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 계속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벌써부터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6일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지는 벌써부터 소란스럽습니다. 스가 총리가 강조한 일하는 내각의 발언이 야유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는 총리로 선출된 다음날 아침 집무실 관저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스타트해 확실한 성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친한 인사이자 야권 인사인 하도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스가 총리의 발언을 비꼬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스타트하고 싶다고요? 지금까지는 일을 안 했단 얘기네요. 하토야마 전 총리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씨를 위해 일해 오셨고 그 아베 씨는 친구를 위해 일한 내각이었다는 얘기로군요. 아베가 친구를 위해 일했다는 건 특혜 시비로 큰 논란을 일으킨 데다 모리토모 가케 학원 의혹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염두에 둔 비판입니다.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도 스가 총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스가 씨, 일하는 내각 발언 참 재밌네요. 일하는 내각이란 건 그전에는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베 내각이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는 스가 총리가 내각의 강요 11명을 파벌별로 안배한 것에 대해서도 혹평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한 것은 아베 씨의 라인업을 넘겨받은 것밖에 없네요. 각 파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사람씩 뽑았을 뿐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스가 내각이 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입니다. 스가 총리는 다음 정권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다음 정권을 물려받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방사능 오염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오염수는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도 해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것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저장 오염수 약 110만 톤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6% 정도에서 2만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정부 기준치에 충족하는 것은 27%, 3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만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심각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가능한 한 빨리 오염수를 처리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다액종 제거 설비의 부품을 자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체 부품이 부식돼 누수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적된 양도 엄청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폭발 사고 당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냉각수에 외부의 지하수와 빗물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루 평균 170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1041개의 탱크에 122만 톤에 달하는 양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물탱크는 오는 2022년 8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최대 수용치는 약 137만 톤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대학을 비롯한 일본 연구진이 발표한 동해 방사능 조사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수는 방출 후 220여일 무렵 제주도를 거쳐 한 달 뒤에는 동해로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400여일 뒤에는 서해까지 파고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태평양을 거치며 방사능 농도도 희석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버린 오염수가 한반도로 들어온다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몇몇 연구진들은 오염수가 희석된 바닷물의 방사능 수치는 그 자체로 인체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양 생물에 축적될 경우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방사능 물질이 해조류와 플랑크톤, 물고기 등 먹이사슬을 따라 최종 포식자인 인간에 유입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유엔 해양협약 등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류를 막고 있습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의 반감기는 약 30년입니다. 그런데 일본 스가 내각이 첫 국제무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특명 장관을 내세워서 원전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임명한 특명 담당 장관은 이노우에 신지입니다. 이노우에 장관은 일본 환경성 부대신 출신으로 스가 총리가 새로 내각을 꾸리며 이번에 처음 입각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보직이었지만 그동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담당한 경력을 이유로 이번 총회에서 일본 정부 대표로 연설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회에 앞서 지난달 국제원자력 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까지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 121만 톤의 처리된 오염수가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 오는 2022년 여름 저장 탱크가 가득 차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이미 일본 정부에 실현 가능한 처리 방법을 제시한 상태이다. 앞서 일본 정부가 구성한 소위원회는 바다에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해양 방출과 수증기 형태로 공기 중에 방출하는 수증기 방출 등의 처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현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해양 방출을 선택했습니다. 해양 방출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증기 방출은 아직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본이 해양 방출로 가닥을 잡자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행에 들어갈 경우 전 세계가 반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트리튬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면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방출을 앞두고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를 이용한 재처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염농도 방출 기준의 3,791배인 1,000톤, 153배인 1,000톤 등 총 2,000톤의 오염수를 시험적으로 재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처리된 오염수에서도 역시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건 비단 한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현재의 농가와 어촌에서도 난리가 난 상황이죠.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는 집권을 계기로 오염수 처리 문제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국제원자력기구 총회는 스가 신임 총리의 취임 엿새 만에 진행되는 사실상 첫 외교 무대입니다. 특명 담당 장관까지 내세우며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으니 얼마나 간사한지 알겠습니다. 만약 방류를 할 경우 한국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도 이를 막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국제적 왕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